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아주 경랑에 휩싸여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당에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변화와 혁신, 세대교체 이런 걸 외쳐온 두 젊은 청년 정치인들을 초대해 봤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용태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김용태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박성민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성민입니다. 네, 김용태 전 최고위원 천하용인의 한 명이잖아요. 예, 그죠? 예. 줄곧 당의 변화와 혁신 개혁을 외쳐왔다. 세대교체를 외쳐왔다. 제가 그렇게 소개했는데 예,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떻게 평가합니까? 단도직입적으로. 기대가 반이고 우려도 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지명자에 대한 우려도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을 옹호할 필요도 없고 우려라고 하는 것은 한동훈 지명자가 갖고 있는 검찰 출신으로서의 어떤 대통령 같은 그런 생활을 하셨던 분, 예. 그리고 정권의 황태자 아니냐, 뭐 이러한 우려들이 있어서 과연 당정 관계를 잘 개선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이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잘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기대가 있는 점도 있다라는 점에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치권에서 어떤 새로운 리더십이 생겼을 때 기대가 모아진다라는 것은 그 기대를 동력을 삼아서 개혁을 또 추진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과거의 보수 정권에서 이렇게 기대를 받았던 정치인들을 생각해 보면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유승민 전 대표, 뭐 이준석 전 대표 이런 분들이 이제 기대를 모았던 것 같은데 거기에 준해서 한동훈 지명자도 지금 기대를 받고 있는 것 같고 이 시점에 이 큰 힘을 가지고 여당의 개혁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전 개혁을 한동훈 지명자가 잘 해내지 못하면 예. 저희가 내년 총선에서 평가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전 최고위원 이제 민주당 얘기는 이따가 좀 하고요. 네네. 먼저 남해당 일이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우리 김용태 전 최고위원의 평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뭐 일단은 뭐 동의되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더 강하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이 참패를 하고 나서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보여주셨던 민심은 매서웠고 정확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크게 보면 두 가지지 않습니까? 이 국정 운영 기조를 완전히 바꿔라. 그리고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청산해라. 그러니까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뤄내라라는 게 국민들의 요구셨는데 결과적으로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보면 혁신위는 뭐 사실은 빈손으로 퇴장을 하게 됐고 예.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결국 내놓은 카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 거잖아요. 결국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구원투수로 쓰고 있다는 이 발상 자체가 국민들의 정서와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아끼는 후배였고 검사 출신이며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한 장관직을 맡은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 용산으로 쓴소리를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런 점에서 국민들의 기대와 바람 이런 것과는 국민의힘이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한동훈 장관의 등판 자체는 굉장히 후한무치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으로서는 좋네요. 한나땡 맞나요? 한동훈 나오면 땡큐? 네, 저는 이제 그런 말을 저희가 좀 금기시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의 등판설이 있을 때까지는 그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고 한동훈 장관의 등판이 악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여론전이 가능했지만 사실 이제는 한동훈 장관이 뭐 비대위 인선부터 시작해서 정치적으로 이슈를 선점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동훈 장관이 누리게 될 이 컨벤션 효과를 어떻게 저지할 거냐 그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게 단순히 한동훈 장관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걸로 예. 그게 되겠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그러니까
우리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말한 한 장관에 대한 기대는 전혀 예상할 필요가 없다. 후한무치하다 이렇게까지 악평을 했는데요. 박성민 전 최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그 이슈를 선점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동의가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저는 이념이나 정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생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연말에 행복하게 보내야 되는데 빚이라든지 어떤 불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계세요. 역대 보수 정권, 진보 정권이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한동훈 지명자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 걸림돌이 결국에 우리 사회를 병폐로 만들고 발전시키지 못했던 것이니까 그 문제, 민생 문제에 한동훈 지명자가 갖고 있는 기대감을 올인해가지고 저는 많은 국민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민생에 집중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물론 이제 박성민 전 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려가 있다라는 것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우려가 있다고 해서 안 될 거야라고 이제 규정하고 들어갈 필요는 지금 단계에서 없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한동훈 지명자가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오셔가지고 그 우려들을 잘 잠식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민생 문제에 전념하는 게 정치의 본령이라는 얘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이제 국민들이 지금 관심 갖는 거는 예를 들어서 김건희 특검법 28일 날 통과가 되면 그동안의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통령실로 하여금 거부권 행사해달라고 요청하던 입장이었는데, 이런 데서 국민의 민심은 지금 압도적으로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하는 여론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여론을 받아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이건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박성민 최고는 절대 그렇게 못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 한동훈 장관이 최근에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악법이라고 규정을 하셨잖아요. 그랬죠. 그것만 보더라도 한동훈 장관의 생각 국민들은 다 아실 겁니다. 어쨌든 한동훈 장관은 이 태생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구나. 결국 윤석열 정부와 그 생각의 궤를 같이 하고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그리고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모습들, 윤석열 정부에서 보여준 모습 그대로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한동훈 장관이 정말 내가 정말 국민들의 민심을 받들어서 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도 하겠다라고 했으면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그렇게 대답하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심지어는 악법이라고 규정하기 전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 이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랬죠. 그것만 봐도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도 침묵의 저주를 피해가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비대위원장 결심하기 전이니까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며칠 전에 본인이 뱉어두신 말이 있는데 만약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달리할 것이었다고 한다면 답변을 안 하는 방식이라던가 또는 뭐 여야가 좀 합의해서 처리했으면 좋았을 법이다, 이 정도로 좀 톤을 낮춰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악법이라고 규정하는 건 굉장히 정치적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런 한동훈 장관의 생각이 크게 바뀔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어때요? 논리적으로 딱 맞는 말 같은데 그러면 별로 국민들은 에이 한동훈 나와봤자 새로울 거 없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저는 그 여사 특검법이 여당의 굉장히 외통수라고 생각해요. 받으면 받는 대로도 문제가 될 거고요. 왜냐하면 총선을 앞두고 이 수사하는 과정이 결과적으로 총선에 영향을 미칠 거고 4년 동안 우리 국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기보다는 어떤 수사 과정, 그 특검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 총선에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정치 수사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행사하는 대로 어떤 방탄 프레임에 저희가 또 걸릴 수가 있고요. 대통령께서 갖고 계셨던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또 실망하실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박성민 전 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동훈 지명자가 이거에 대해서 악법이다 뭐 내용 자체를 비판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했잖아요. 앞으로 이제 비대위원장 오셔서는 그 지점을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여당이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거고, 이게 야당의 공세로만 치부하기에는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특검법과 관련해서 국민의 요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 국민의 요구에 어떻게 여당이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인가에 좀 집중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저는
뭐 거부권이야 대통령께서 판단하시겠지만 여당 비대위원장으로서 앞으로 그럼 이런 여사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특검법뿐만이 아니라 그 명품백 의혹도 굉장히 많은 국민의 관심사인데 이러한 것들을 제도화 시켜가지고 관리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가령 특별감찰관 제도라든지 이런 건 이미 법에 나와 있는 제도기 때문에 여당 비대위원장이 먼저 대통령께 건의하고 수용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러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겠다 국민들께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제2부속실 문제도 그렇고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보다 이런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운 대통령을 만드는데 여당이 좀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박성민 최고는 그러면 후한무치하게 윤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를 뽑아든 진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자기 세력으로 영남 중진 싹 물갈이하고 막 이러려고 한다고 보세요? 저는 개편하려고 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해 윤핵관, 뭐 친윤 세력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분들의 뿌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막 아주 오랜 시간 인연을 맺어온 분들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보게 되면 그렇게 사람을 막 탕평으로 쓰고 이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주요한 요직,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방통위원장 자리에는 이제 본인이 석박지만 보면 생각난다고 했던 정말 본인이 아끼는 선배를 이제 지명을 했잖아요. 심지어 권익위원장으로 가신 지 몇 달도 안 된 인사를 방통위원장으로 검사 출신을 또 그렇게 임명하는 거는 상당히 이례적인데 예. 그것만 봐도 이 중요한 자리에 정말 자신과 오랫동안 신뢰관계를 쌓아온 사람이 아니면 앉힐 수 없다라는 대통령의 배타적인 인사관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 비대위원장에도 사실 저는 굉장히 좀 원희룡 장관이 기분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원래 하마평에 좀 오르시지 않았습니까? 원희룡 예. 장관도. 근데 그분이 사실 한동훈 장관보다 정치적 이력이 훨씬 더 기신 분이잖아요. 근데 원희룡 장관은 애초에 뭐 사실 논의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름만 잠깐 몇 번 거론되다가 소위 말해 영선에 정치 경험 하나도 없는 한동훈 장관한테 비대위원장 자리가 갔단 말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여의도에 있는 정치권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비대위원장 자리는 정치 경험 없이는 쉽게 컨트롤하기 어려운 자리라는 걸 알면서도 한동훈 장관을 그렇게 밀어붙인 이유는 결국 저는 용산에서의 시그널 또는 대통령의 뜻이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라고 예. 봅니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의 뜻이 한동훈 장관을 향해 있었다고 한다면 결국 그건 용산이 좀 더 손쉽게 당을 장악하고 컨트롤하기 위한 일종의 좀 발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용산 직할 체제가 완성됐다라고 하는 세간의 평가가 저는 적절한 평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산 직할 체제를 통해서 공천 물갈이를 하고 물론 뭐 영남의 그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한테 국민 여론이 좋은 건 아니지만 맞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그 사람들 물러나게끔 압박하고 그 자리에 검찰 출신이나 대통령 측근으로 꽉 채운다 뭐 이런 거잖아요. 채우는 거죠. 자신이 그렇게 정말 믿을 되면- 만한 사람들로만. 그렇게 되면 총선에서 오히려 불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냉정하게 보면 총선 승리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제 본인의 사람을 얼마나 더 여의도에 많이 채워넣을 수 있을까가 조금 더 관심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만약에 정말 승리만을 위해서 정치적인 승리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따져가면서 뭔가 판단을 했다고 한다면 저는 뭐 김태우 후보를 뭐 사면하고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네, 보거든요. 근데 네. 그런 것만 보더라도 대통령의 판단의 기준은 사실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고 아하.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좀 이 방향으로 가야 이 당에 유리할 텐데 이런 것과는 좀 별개로 검찰 출신 인사들에 대한 그 압도적인 신뢰 그리고 좀 배타적인 인사관 이런 것만 봐도 대통령에게 중요한 건 승리보다는 자신의 뒤통수를 치지 않을 사람들을 소위 말해 자신의 아군을 얼마나 튼튼하게 확보해 놓느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큰일 아니에요? 김용태 최고.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한동훈 체제를 용산이 밀었다라는 거에서는 조금 반박할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저희가 지난 3.8 전당대회 때 김기현 대표가 저 많은 당원들의 선택을 받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잖아요. 용산이라든지 대통령실에서 많은 영향력을 미쳤고 그 당시에 정무수석이 모 당시 후보를 찾아가면서 가만히 있어라라는 식의 그런 시그널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김기현 대표 그 당시에 여론조사에서 1, 2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당선되는 그 과정이 5등인데 밀어붙였죠. 그 과정이 대통령실에 나경원, 유승민 등등 다 이제 물러나게 하고. 그래서 김기현 대표 체제도 이미
용산의 직할체제다라는 비판이 있었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제 비대위가 간 상황에서 또 다시 뭐 직할체제를 장악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 반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지점에서 결국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이 여당의 고질적인 병폐인 대통령의 하수인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고 어떤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가, 이 선택은 한동훈 지명자가 할 것이고, 이 선택에 따라서 저희 국민의힘의 총선도 결과를 겸허히 받게 될 것이고, 또 한동훈 지명자의 앞으로 정치 행보도 결정될 일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지명자가 지혜롭게 잘 판단하시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박성민 전 최고가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은 총선의 승리가 목적이 아닌 것 같다. 자기 뒤통수 암칠 정치인들을 만드는 게 목적인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많은 정치 분석가들의 말이 총선 끝나고 만약 여당이 대패한다면 레임덕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 자기 뒤통수 안 칠 거라고 믿은 사람들이 정말 뒤통수 안 칠 것 같으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그걸 대통령이 모를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죠. 이 정치권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구조가 사실 권력에 줄 서야만 출세할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내년 총선은 대통령 선거보다 국회의원 선거의 임기가 더 깁니다. 국회의원분들이 아무리 뭐 친소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원내에 진입하게 되면 새로운 대권 주자를 향해서 힘 있는 후보를 향해서 또 줄 서는 게 그것을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게 우리 정치의 현대에 어떻게 이어져 왔던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아마 아실 거라고 좀 판단되고요. 내년 총선에서 뭐 박성민 전 최고는 이길 마음이 없는 것 같다라고 추측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정말 이기지 못하면 그냥 대통령 자체가 레임덕이 됩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 어떤 운영의 동력도 꺼질 것이고요. 앞으로 말씀하셨던 대로 또 여당은 여당 내부에서 새로운 권력의 어떤 그런 헤게모니를 찾아가지고 새로운 대선 후보를 찾아서 또 중심이 될 거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년 총선에 모든 것을 거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선에서 지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미래도 사실 끝이죠. 그렇게 많이들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1시 34분 향해 가는데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강원권을 오가는 고속도로가 다른 곳에 비해 혼잡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교통량이 늘고 있습니다.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정체고요. 원주에서 4km가 막힙니다. 새말에서는 5km로 정체가 늘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은 남양주 요금소에서 화도까지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 방향으로 안성나들목에서 사고 있었는데요. 처리 작업 조금 전에 막 끝났고요. 안성분기점에서 안성나들목 사이 밀립니다. 이후로는 충청권 천안휴게소 부근에서 3km 구간 정체 시작됐습니다. 대구 부산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도 사고로 밀리고 있습니다. 고정대교 1차로에서 승용차끼리 부딪혔고요. 청도 휴게소부터 3km 구간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오늘은 특별히 여야의 젊은 정치인 두 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용태 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의 박성민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전 최고가 얘기한 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한테 할 말 하나도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 사람 심는 선봉장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런 이제 하나의 루트가 있을 것이고요. 정반대로 글쎄요, 김건희 특검법에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까지의 국정운영 기조를 대폭 좀 변화시키고 권력 운영 방식도 좀 변화시키고
권력도 조금 나누고 이렇게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이준석 전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나서 모종의 어떤 새로운 변화의 방향에 공감을 표시하며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를 중용하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시나리오도 정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네. 우리 천하용인의 한 명이기 때문에 김용태 전 최고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를 내쳤던 그 과정이 있었고 또 대통령실에 대한 기조 변화를 이준석 전 대표도 굉장히 크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상황 자체에 전제 조건이 바뀌어야 될 것들이 많아서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함께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어려운 것들을 우리 당이 힘들어도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정말 이전 대표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한 기조도 정말 전폭적으로 변화한다면 저는 아직까지도 같이 갈 수 있는 아주 일말의 여진 남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준석 전 대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만날 수 있다고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제 요 며칠 앞으로 상관에 극적인 만남과 극적인 국정운영 기조 변화에 대한 합의, 예를 들어서 뭐 홍범도 장군 건이나 해병대 예. 수사단장 건 이런 거를 계속 이준석 전 대표가 요구해 예. 왔잖아요. 그런 걸 뭐 전폭적으로 수용하도록 한다든지 예. 뭐 이런 거 시나리오는 어때요? 이 짧은 근데 기간에 그것을 바꿀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보이고요.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어쨌든 27일 날 탈당을 예고하고 있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탈당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1월 달이라는 시간 동안 예. 국정 운영을 말씀하신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변화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셔가지고 좀 전반적으로 같이 조율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쭉 예를 들면 그런 시나리오로 가면 민주당은 큰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제 앞으로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동훈 장관이 호랑이인지 고양이인지 판가름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약간 국민의힘에서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인 것처럼 여겨지는 게 사실 이준석 전 대표와의 연대잖아요. 그러니까 뭐 언론이나 이제 제3자들은 이준석 전 대표를 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주류 세력들은 미동도 없죠. 그리고 만날 거였으면 사실 100번도 더 만났을 텐데 예. 뭐 얼마 전에 사퇴하신 김기현 전 대표만 잠깐 만났을 뿐 그 뒤에는 뭐 딱히 이준석 전 대표를 적극적으로 품으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고 한동훈 전 장관의 메시지만 봐도 만날 수는 있지만 사실 막 적극적인 태도는 아니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아마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준석 신당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가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면서 많이 이제 관심도가 이동했다. 좀 가라앉을 네, 거다.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준석 전 대표를 따라 나가겠다는 현역 의원들이 지금 상황에서 사실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신당을 끌어갈 만한 힘도 좀 부족하지 않냐라고 정치권 관계자들은 보고 있는 상황이라 이준석 전 대표가 위협적이지 않다라고 모종의 좀 결론을 내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호랑이가 아니라 고양이임이 밝혀지면 오히려 또 이준석 신당의 힘이 또 실리고 그렇게 되지 그렇죠.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역관계가 그렇게 되는 네. 거죠? 약간 시소 같은 관계인 거죠. 둘이 다 같이 가기는 어려운 예. 상황인 것 같고. 네. 그나저나 천하용인은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하느냐가 관심사인데 우리 김용태 전 최고만 남고 나머지는 나간다는 설이 있어요?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주시면. 나머지 세 분이 판단할 문제고 아마 오래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세 분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좀 적절해 보이진 않고요. 아마 다들 정말 어려운 결정하실 것 같고요. 저는 탈당하지 않고 당내에 남는 것이 당원과 당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고 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당내 혁신, 당에서 쓴소리를 내고 용인되는 정당이 저는 상식적이고 건강한 정당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당내에서 계속 남아서 어떤 당의 다양성을 좀 입증해 보이고 싶고 좀 여러 가지 그런 혁신의 목소리를 계속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방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좀 달라져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계속 내겠다. 예, 그런 목소리를 계속 내야 된다라고 안 생각합니다. 되면요.
안 되더라도 굉장히 몫을 내야 되고요. 그러니까 네. 그 당내에서 그러니까 창당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쉽지 않은 문제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내에 남아서 이런 혁신의 몫을 내는 것도 쉬운 길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쓴소리를 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기 그 국민들께서 뽑아줬던 그 기대했던 심리. 예. 지금 마치 거기에 괴리감이 있는 것 같은데 국민들께 다시 사랑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좀 올바른 정책을 펴고 또 올바른 방향을 나아가실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는 것이니까요. 그 목소리에 좀 진정성 있게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네. 박성민 전 최고도 이재명 대표와 참 복잡 미묘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로 의해서 발탁됐고 그러나 또 강하게 또 비판했고 뭐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좀 이선 후퇴하고 통합형 비대위로 가야 한다라는 또 당내 그 개혁파들의 목소리 또 뭐 이낙연 전 대표의 목소리 같은 것도 있고 또 다른 전직 총리 등등도 적어도 선거제 준연동형 제도 같은 건 절대 바꾸면 안 된다, 고수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도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바꾸려고 하는 것 같고 자, 이재명 대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선거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약속을 지키는 원칙 있는 정당이라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면에서 지금 이낙연 전 대표와의 갈등 관계가 좀 상당히 복잡하고 또 고착화되어 있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통합형 비대위까지는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서로가 그래도 타협해 볼 수 있는 그 공간을 열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합형 비대위라도 받아라. 또는 사퇴를 해라, 이선 후퇴를 해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응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만나지 않거나 소통이 단절되게 된다면 그건 그야말로 전 좀 최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둘 다 정치인이시니 또 전직 대표로 하신 분과 현직 대표로 하신 분 사이에 이 복잡 미묘한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선거를 앞두고 최대한 빨리 봉합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아예 막 이게 정말 없던 일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좀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여지를 찾아보는 노력 정도는 서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사실 만약에 신당이 만들어지고 한다면 민주진영 내에서의 일부 세력이 이탈하는 좀 안 좋은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큼은 저는 막아야 한다라는 좀 절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께서 좀 하루 빨리 이낙연 전 대표님을 뭐 설령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만난다고 될까요, 근데 아예 만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여론전을 서로 하게 되면 또는 이제 당내에서 일종의 좀 정치적인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 그러면 더 만나기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갈등이 계속해서 수위가 올라가고 있는데 뭐 만나기는 쉬워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갈등의 이 초기 국면에서 빨리 만나고 뭐 빈손으로 서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한 번 만났기 때문에 또 다음에 서로의 뉘앙스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래서 좀 만나려는 노력을 둘 다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그래도 국민의힘은 뭐 이뇨한 혁신이 또 그다음에 장제원 불출마 뭐 김기현 사퇴 뭐 이게 뭐가 계속 이어지면서 그래도 뭔가 움직임이 있어요. 또 이럴 수도 있지 않나 저럴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점쳐보는 것도 있고 근데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고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 이래 갖고 총선 이기겠어요? 저희도 이제 전략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뭐 국민의힘에서 일종의 역동성이 보여지고는 있지만 그게 이제 잘 들여다봤을 때 과연 그게 좋은 방식의 역동성이었냐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혁신위가 띄워졌지만 뭐 저희도 사실 뭐 혁신위가 실패로 끝났지만 국민의힘도 실패로 끝난 건 마찬가지였고 그 뒤에도 한동훈 비대위가 옴으로써 뭐 이슈가 집중되는 효과는 있으나 한동훈 장관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 뭐 좋지 않은 것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도 또 계속 국민의힘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민주당 얘기를 해야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도 지금 저희가 사실 아직 이제 총선 전략에 있어서 집중하고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인재 영입 정도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다음 총선을 뭘 갖고 치를 거냐. 그러니까 이게 보통 뭐 인물이랑 정책 가지고 치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인물은 조금 보강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천의 전략이라든지 컨셉 이런 게 아직 보여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전 여기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인 답을 빨리 좀 내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여당만 공격하면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거는 뭐 좀 수동적인 자세다. 그래서 저희가 뭐 정책으로 총선에서
도대체 뭘 내세워서 대표 메뉴로 우리가 한번 장사를 해볼 거냐. 저는 그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요한 민주당 지켜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통합 비대위라든지 이러한 요구들이 점점 거세질 거라고 생각해요. 잘 아시겠지만 양당이 서로 싸우는 것 같지만 같이 가는 측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여당 대표가 있어야 야당 대표도 있는 거고 여당 원내대표가 있어야 야당 원내대표가 있는 것인데 어쨌든 여당은 지금 계속해서 혁신위도 띄우고 뭐 비대위 띄우고 변화의 어떤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야당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어떤 리스크에 대한 의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고 결과적으로 대표가 바뀌지 않으면 이 리스크가 계속 총선에 이어질 거기 때문에 예. 아마 야당 의원들도 지금 여당의 이런 변화의 모습들을 지렛대 삼아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더 큰 요구를 변화하라, 뭐 통합 비대위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한동훈 지명자처럼 이재명 대표한테도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내년 총선에 대한 어떤 영향, 결과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변화하지 않고 이것을 끝까지 쥐고 끝까지 간다면 예. 국민들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비명계라든지 이런 많은 권력을 나눠 쓰고 함께 갈 수 있는 대화 타협의 그런 정치를 펼쳐준다면 또 민주당이 또 국민들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연말까지 이선 후퇴 요구가 나와 있는 거니까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제 그 연말이 지나면 이낙연 전 대표는 분명히 신당 쪽으로 가는 겁니까? 또 원칙과 상식의 그 4명 의원분들은 탈당하는 겁니까? 혹시 개인적으로 좀 확인해 봤어요? 뭐 제가 막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는데 확인해 보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근데 뭐 언론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뉘앙스들을 봤을 때는 뭐 이걸 듣고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원칙과 상식 내에서는 일단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탈당파가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잔류파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네 분이 다 뭐 새해가 되면 나간다 이런 계획까지는 저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보도는 네. 4명은 일단 함께 움직이기로 했다. 탈당하든 말든. 그것까지는 뭐 저도 이제 이런 소통하는 보도가 사이는 아니어가지고. 네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뭐 내부에서는 네 분 사이에서 생각하는 방향이 좀 다르다라고까지가 제가 들었던 내용이었고 그 뒤에 이낙연 전 대표께서 신당 창당 움직임에 굉장히 가속도를 내시다가 예. 최근에는 사실 이제 대화의 여지를 좀 열어놓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좀 지켜볼 일이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고 뭐 새해가 된다고 바로 신당 창당 계획을 발표하고 뭔가 그것을 더 속도를 낼까 이거는 글쎄요. 최근의 메시지 변화로 봐서는 생각보다 속도가 좀 늦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네. 박성민 전 최고가 예를 들어서 신당 창당에 합류하고 뭐 이럴 일은 없습니까? 저는 신당에 갈 일은 없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요. 네, 네. 제가 오늘 두 분을 모시고 이렇게 방송을 쭉 진행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 두 분 다 이제 당내에서 변화와 개혁을 앞장서 외쳐오신 분이다라고 평가를 처음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다들 말씀은 이재명 대표가 좀 변해야 한다. 우리 박성민 전 최고도.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해야 한다. 김용태 전 최고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한 좀 과격한 시나리오들. 이선 후퇴하고 통합 비대위 만드는 거 어려울 것이다. 네. 그리고 대통령을 향해 뭐 속된 말로 좀 들이받고 민심을 대변하고 이런 한동훈 어려울 것이다. 양 두 분 다 한계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들어가시면서 예를 들면 뭐 민생으로 승부해야 한다. 총선에 어떤 정책으로 승부할지 고민해야 한다. 그 정도 카드로 될까요? 두 분? 뭐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글쎄요. 근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로가 이제 좀 잘하기 경쟁을 하기보다는 서로가 서로한테서 좀 이득을 얻고 있는 되게 기이한 구조인 그렇죠. 것 같아요. 누가 더 못하나. 사실 국민의힘이 바라보고 있는 건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인 것 같고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바라보고 있는 건 결국 한동훈 장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뭐 국민들께서는 제가 봤을 때 이미 뭐 이 정부에 대한 판단은 이미 하시고 계신 거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많은 실망을 하신 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꾀하려는 노력보다는 네. 계속해서 이 갈등 구도를 고착화시키고 강화시키고 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센 공격을 하는 방향으로 예. 정치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은 뭐 여야 할 것 없이 사실인 것 같아서
좀 가끔 보고 있으면 좀 착잡한 마음도 들고요. 그리고 뭐 저희도 이제 당내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도 많아지는 시점인 것 같고. 예. 근데 결국에는 뭐 좀 뻔한 얘기일 수도 있기는 한데 결국에 총선이 다가올수록 결국에 우리의 기준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그 눈높이랑 더 잘 맞아야 되는 건데 예. 그 국민들의 시선을 좀 이 여야가 다 좀 취사 선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한테 유리한 것들만. 그래서 이거는 좀 저희가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지 않은 시나리오가 양당이 작동되면 좀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쌍해지실 것 같아요. 정말 괴로우실 것 같고 우리 정치가 뭔가 순기능을 하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쟁하고 이념에 몰두하고 또 상대를 악마화하고 거기에 따르는 반사 이익을 가지고 우리가 저쪽 당보다는 조금은 낫지 않냐 뭐 이러한 것으로 이제 심판의 잣대를 세운다면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국민들께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이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저는 야당보다는 여당이 어쨌든 더 큰 책임을 갖고 있는 정당이지 않습니까? 국정을 운영하는 정당이고 정말 이 정치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정당이 여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여당이 무엇보다도 정말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정말 많은 국민들 현장에 나가보면 먹고 살기 어렵다, 정말 힘들다, 빚에 쪼달린다, 정말 이런 암울한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제발 이 민생의 목소리를 좀 제대로 경청하고 예.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더 나아질 수 있는지 삶을 여기에 좀 골몰이 좀 연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사람들 그저 쉬운 말로 뭐 우리 별로 잘하는 거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워낙 못하시니까 뭐 이러고 웃는다잖아요. 자기들끼리. 반대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유죄 판결 날 텐데 뭐 그러면서 웃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양쪽 다 그렇게 웃다가 결국 양쪽 다 울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나태해서 되겠냐는 거죠. 예. 사실 뭐 다른 뭐 밖에만 나가봐도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예, 뭐 예. 회사 다니는 분들 다 성실하게 하루하루 변화에 적응하면 살고 계신데 정치권만 변화에 반응하는 속도가 너무나 느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안 될 거라고 단정하고 규정짓기보다는 저희가 헌정사를 보면 총선을 앞두고 또 당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혁신의 모습을 보여줘 왔던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거라는 사실이 이제 곧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잘 열심히 해봐야죠. 그런 드라마틱한 변화들 만들어내는 쪽이 이길 겁니다. 예. 두 분 다 자기네 당이 이기도록 드라마틱한 변화 전 추동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오늘 직진본능 직설하고 특별히 국민의힘의 김용태 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의 박성민 전 최고위원 두 분의 청년 정치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관용의 시사본부 12월 연말기획으로 따뜻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동행 보내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 토요일 12월 30일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다음 주 토요일은 시각장애 국회의원 김혜지 의원 또 한국장애인예술인협회의 방귀희 대표 두 분의 아름다운 동행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바로티가 부르는 오 홀리 나잇 들으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말 뵙죠. 안녕히 계세요.